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첫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전방위로 압박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 기회 보장,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공정한 그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 헌법 제1조에 보면 주권 재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 주권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 후보 등록 이후의 과정에서는 그 헌법 제116조 1항에서도 모두 후보 간의 균등한 선거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후보 등록 이외에는 법치주의보다는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한 보름밖에 남겨놓지 않은 5월 15일에 첫 기일을 잡은 것은 이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6월 18일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잘한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또 덧붙이면 우리 공선법 제11조에도 보면요. 후보가 등록을 한 이후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신변 보장 규정도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모두가 그 사법부가 이런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는 것이 입법 취지거든요. 그리고 입법 취지대로 이번에 기일을 변경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이제 이 공선법에 대한 파기환송심 외에도 6월 3일까지 4개의 변론길이 더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그 변론 길도 다 대선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에 굴복해서 이런 그 공판 기일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미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헌법의 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법 절차는 정치 과정과 상관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 결정이 입맛에 맞으면 적극 지지하고 또 뭐 승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뭐 끊임없이 비난하고 압력을 가하고 탄핵을 위협하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 투어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한 입장을 내놨고요. 또 국민의힘 역시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둘 다 들어보고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기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네,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은 뭐 국민 주권과 참정권 보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에
그 선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속도와 내용의 절차적과 내용적인 하자 있는 선고를 한 것에서 이게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2번을 연속으로 열어가지고 9일 만에 선고했던 이런 사례들은 현직 판사도 30년 동안 판사를 했지만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였고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도 9일 만에 선고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회 공무원들도 그 국회에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비판 성명을 내고 있고 법학자들도 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그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판단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판단을 또 했어요. 그리고 4년 전에 법원에서 똑같은 내용의 그 판례를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했거든요. 사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을 때 인용한 판례가 바로 그 4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거든요. 그 판결을 그냥 뒤집는 판결을 그냥 했어요. 특별한 이유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또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을 때도 바로 다음 날 재판부 배당하고 5월 15일 날 첫 기일을 잡고 그다음에 판사들조차도 생소하다는 집행관 송달을 또 결정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고 국민들의 그 분노의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온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이걸 막겠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겠다. 재판의 그 대선 개입을 막겠다라고 선언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1시에 저희가 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다행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인데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대가 한 발언을 보면 역시 국민의힘은 유일한 전략이 그냥 이재명 비판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깨기 위한 뭐 전면전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했다가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파면된 건 윤석열이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의 그런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동조하고 옹호하고 사죄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편법적인 표적 수사와 그 기소폭탄에 대한 비판들은 그동안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그 반대쪽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그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그 편파적인 불공정 수사와 재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예. 그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력을 넣어서 공판 기일을 연기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절차를 갖다가 정치화시킨 겁니다. 이게 사실 거꾸로 봐야죠. 그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두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입후보하지 않도록 하려고 공직선거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내린 사람은 공직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1심에서 22개월이 걸렸습니다. 원래 6개월 걸려야 될 게 2년 2개월, 그러니까 26개월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초저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2심이 끝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올라와서 대법원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그럼 그 다음 절차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법원이 사실은 15일 해서 선거 전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직에 나갈 자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그 형량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이 나와야 국민들께서 이 후보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신속재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심에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은요. 검찰에서 증인을 50명 이상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를 4명인가밖에 신청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재판하다가
판사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또 지연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 선거 그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그냥 본인 그쪽 법원에서 정해진 그 절차에 의해서 그냥 응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된 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지적하는 게 이런 겁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고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3심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숙고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그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자료들을 보고 이게 판결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비상식적인 겁니까? 그래서 그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이 판결문 전체가 87쪽인데요. 무려 48쪽이 반대 의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은 90% 이상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수결의 의견이 적시되고 소수 대법관의 의견은 한 10% 정도 내외로 적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배 이상의 분량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적시됐어요. 거기에서 보더라도 거기에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더 숙고해야 되고 이렇게 왜 급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대법원이 이번에 그런 그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실추되었거든요. 그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로 생겨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그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틀이었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보충 의견에 나와 있듯이 그 자료를 본 거는 34일입니다. 34일이고 과거에 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께서도 일주일이면 뭐 수만 페이지는 쉽게 본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7만 페이지라고 하지만 가령 통신 기록 같은 경우는 한 50페이지 돼도 읽어야 될 분량은 한 2-3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졸속으로 그 판결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대법원에서 충분한 판결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이 이제 이런 탄핵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관련 법안을 바꾸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2가지를 좀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공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그리고 탄핵 가능성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총에서 결정된 것은 정확히 탄핵 등 모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이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초선 의원들은 그 탄핵을 주장하는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범위와 시기, 방식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이임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고법에서 변론기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관의 그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청문회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빛의 속도로 선고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자료들을 받는지 안 받는지 로고 기록에 대해서 밝히라라는 국민의 청원이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소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전원합의체 해부됐다라는 새로운 의혹도 또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법률 심의인데 왜 사실 판단을 했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갖다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 아닙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된다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으면은 사법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진실을 규명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 부분은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국회 청문회만큼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거는
옛날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권위주의로 가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헝가리도 있고 터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는 민주국가였는데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권위주의인 것.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극명한 예가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 민주주의의 허울 쓰는 그 권위주의로 갈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이 그 판사 제명권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상권 분립을 저해하고 해서 결국은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여러 아이디어가 사실 차베스에서 빌려오신 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은 집권하지도 않고 그냥 다만 의회 다수당일 뿐인데도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 이게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또 하나가 이제 입법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지금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고요. 또 법사위에서는 만약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 진행 중인 재판은 정제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좀 심사하고 있다. 즉 허위 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 형사소송법은 이제 헌법 84조 부분을 좀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저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 그 허위 사실 해당하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법이 좀 이제 예시로 든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로 재산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는 명확합니다. 그 허위 사실이라는 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근데 그 중에 행위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행위. 그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대단히 포괄적이어갖고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런 그 행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규정을 그 허위 사실의 그 예시 중에 그 행위라는 것을 없애자라는 게 그 취지 그 입법 여기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불소추 특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그 형사소송법 246조에 보면은 소위의 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판의 진행이 바로 그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는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 제 65조에 보면 대통령은 그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법 절차로는 그 파면시킬 수 없다라고 또 헌법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헌법 밖에서는 다수결이 이제 이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해석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보면 그런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뭐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든지 한덕수 전 대행 있을 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다든지 또는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인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들을 없애자라는 취지의 그 법 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옛 선조들 말씀에 그 오얏밭에 들어가서는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인 설법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라서 어떻게 이런 걸 하시겠다 그런지 제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헌법 제 65조를 말씀하셨는데 헌법 제 65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국회에서 재판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할 때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다는 게 분명합니다. 나아가서 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보시면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재판과 소추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한데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위헌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시려고 그러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나온 얘기를 하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보면 지금 법사위 통과하기에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김여사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했고요.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이 대통령 당선 시 이 재판 정지 형소법도 법사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사위를 일단 통과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한 사람을 위한 법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제가 헌법제 65조를 말한 것은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라는 것이 입법 취지를 보면은 사법 절차에 의해서는 그 파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형소법 246조에는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 그 수행 의미가 재판의 진행으로 해석된다라는 게 다수결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 그거를 명확하게 위한 입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 한 명만을 위한 그 입법이다.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그 수사기관과 그 사법부에서 그런 사법권이 남용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취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더 이재명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 조항을 악용하면은 이재명 후보처럼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사법이라는 그 굴레로 옥죄할 수 있는 수단이 악용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저 대법원의 이례적인 비세 속도의 판결과 고법의 그런 변론기일 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확인이 됐었지 않습니까? 다시 변론기일이 변경은 됐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악용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한 반박을 듣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 권력이 엄청 셌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독재, 뭐 군부 독재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규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뭐 수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수사, 그다음에 기소, 그다음에 재판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수사는 그래도 받는다. 그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받는다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대통령이 소추라고 하면 기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소를 되지 않을 뿐이지 진행 중인 재판은 된다고 봐야지 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0.73%로 석패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임기 내내 검찰을 동원해서 표적 수사하고 기소폭탄 날리고 거기에 발단이 있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 대선 자금 문제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곳에서 문제됐을 때에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다 수사 같은 거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관례였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례들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그것을 윤석열 정권이 다 깨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검찰에서 다 공소 다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정치적 영역을 사법의 영역을 끌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논란을 증폭시켜 왔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지금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에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들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표적 수사고 그다음에 죄가 없는데 뭐 이렇게 수사를 해서 막 억지로 기소하고 이랬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죠. 우리 재판에서 우리 사법 절차 속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는 곳에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죄는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죄가 있는데 죄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로 자꾸 들려서 그건 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곁들일게요. 그러니까 김건희랑 윤석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는 부득이하게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오늘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김태균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논란들도 다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